자, 이상구 위원장과 함께 오늘 재밌는 방송 준비했습니다.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구독 좀 해주세요. 꼭.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5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이 시대의 신사, 가을 남자, 추납 영광입니다.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우리 위원장님은 가을 많이 타시죠? 예. 쓸쓸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가을이 이제 막 진입한 느낌이에요. 예. 날씨도 그렇고. 예. 그러면 이게 한 2, 3주만 지나면 벌써 단풍이 이제 예. 들기 시작하고. 늦게 온 대신에 빨리 진행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그리고 가을은. 낙엽이 쫙 떨어지면서 이제 예. 바람이 휙 불면 이제 코트깃을 휘날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잘 살아온 건가. 그렇죠. 난 앞으로 어떻게 늘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저희 나이대가 이제는 가을로 접어든 나이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밤에 이제 새벽에 자려고 예. 텔레비를 켜놓고 했는데 예전에 그 한 20여 년 전에 봤던 어떤 여자 가수가 예. 직접 본 거예요. 뭐 사귀었다 이런 건 아니고 이 양반들은 꼭 그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 좀 알고 있던 그 예. 여자 가수가 최근에 무슨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걸 보니까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예. 저렇게 늙었구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어렸을 때라기보다는 젊었을 때 우상으로 생각했던 저 스타가 이제는 중년 넘어서 얼굴도 상당히 많이 변한 상태로 예. 그 옛날에 그 당시에 히트곡을 부르는데 기분 되게 묘해지더라고요. 저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스스로의 모습에서는 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든 걸 잘 못 느끼는데 그 알던 분이 변하는 걸 보면 그게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창에 예. 내가 어떤 말도 안 했는데 정미조래 이 양반들. 아니 정미조는 우리 세대 아니야. 위에죠. 이 그보다. 양반들 진짜. 아니 내가 말했던 건 이예린이에요. 이예린. 예. 그 포플러 예. 나무 아래 그 노래 불렀던 이예린을 최근에 무슨 그 노래 부르는 걸 봤는데 기분이 예. 되게 묘하더라고. 저렇게 늙어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 사람들이 정미조라니. 옛날에 그 방송사 대기실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쫄딱하고 때 있잖아요. 예. 그 대기실에 갔더니 어떤 여자 가수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선희신데 최근에 이선희 씨는 더 젊어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때보다 정말, 더 젊어진 느낌이에요. 안 변하죠. 근데 그보다는. 그때는 그런 감정이 안 드는데 예. 그 이혜린을 보고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때 당시 내가 알았던 이혜린과 전혀 다른 느낌의 중년 아줌마 같은 느낌 들어서 예. 기분이 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정미저라니요. 예. 뭐 방앗간도 아니고 이 양반도 진짜 나이심이라고 해 진짜 심수봉도 올라오고 많이 올라온다 진짜.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굽신굽신 후원 좀 해주세요. 예. 전화를 02-3272-2353 하면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실 수 있어요. 새날 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스포츠 안 하셔도 됩니다. 복지과 소사이어티가 새날 덕분에 후원자가 늘었다는 이야기 듣는 게 제일 행복할 때가 있어요. 네. 민족문제연구소하고 이 복지과 소사이어티는 후원자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뭐 꼭 돈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같이 하는구나라는 느낌 때문에도 그 후원자가 늘면 참 힘이 더 나더라고요. 예. 자,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02-3272-2353. 자,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모든 게 공약이면 좋겠는데 예. 언론도 그렇고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은 주로는 이제 어떤 네거티브 저 사람의 단점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 근데 복지과 소사이어티는 그것을 늘 분개합니다. 예. 왜 선거만 되면은 논란이 먼저냐, 공약이 먼저지. 그 공약이 국민들이 관심 가져줘야 국가의 또는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거든. 그리고 선거를 결국 이제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에 의해 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치르거든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면 그게 뭔가 국민에게 돌아오고 의미가 있고 발전적인 그래서 혜택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 이 정치적 논쟁은 뭐 많이 해봤자 그렇게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적어도 공약과 이 정치적 논쟁이 한 반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냥 언론 보도만으로 보면 9대 1입니다. 그러니까 안 예. 나와 포털에 무슨 그러니까요. 그 공약이 논란이 돼야만 나와. 예. 아, 억지로 힘겹게 찾아 들어가야지 겨우 볼까 말까 이런 정도라서 야 이렇게 선거 치러도 될런가 생각도 들고요. 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 당 후보들이 결정되고 또 본선을 통해서 어느 분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분이 과연 힘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 들고요. 예. 근데 이제 공약을 내는 것도요. 네. 전적으로 제가 믿지 않게 된 게 지들이 대선 넣어서 공약을 해. 근데 정권이 이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정권을 가져갔어. 네. 근데 그 공약을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건 좀 대한민국 사회가 공약이 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특히 17년 선거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빨간 넥타이맨 한 분 빼고 나머지 네 분의 공약이 거의 80%가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그 다들 동의했던 공약을 하는데도 그렇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뭐 그 최저임금 예. 10,000원. 내가 언제 그랬어? 반대했어. 참, 그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그 입이라도 좀 닦고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후화무치해서 야 저분이 다시 선거에 나오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또 그분들이 또 다들 살아계셔서 나오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건강해요 사람들이. 예. 이게 뭐 한 70, 80대도 너무 건강해가지고 예. 6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사람들은 청년이죠 뭐. 예.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근데 이낙연 후보도 또 나오실 거예요. 5년밖에 안 지나면 75세밖에 안 돼요 지금. 예. 뭐 한창 일할 나이시 한창 일할 나이죠. 뭐 80대 되신 분이 국정원장도 한데 뭐 이낙연 후보 다 또 나오시고요. 네. 정세균 후보 또 나오시고요. 충분히 할 수 있지 뭐. 박지원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도 청년이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제이선 형님 그러지 마요.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공약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예. 오늘은 뭐 정말 딱딱한 공약 빼고 여러분들 재밌을 만한 공약에 대한 이야기. 공약을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이런 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유승민 후보 국방 관련한 공약 또는 예. 청년 공약일 수도 있고 예. 표절 논란. 세상에 표절이란 말은 비슷한 류의 공약을 낼 수는 있는데 숫자까지 똑같음으로써 이거 예. 표절 아니냐 이런 의혹이거든요. 이 참 그 이 공약의 어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공약 자체를 표절했냐 아니냐로 논의한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인데요. 어쨌든 윤 전 검찰총장께서는 군필자가 부동산 청약할 경우에 5점을 가산점을 주자. 옛날에는 이제 취업할 때 가산점을 주는데 그거는 헌법 불일치로 해가지고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청약 시에 5점을 주고 국민연금 크레딧이라 하죠. 군복무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납입을 못하니까 그 기간을 크레딧을 주는데 지금은 6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체 군복무 기간인 18개월로 확대해서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이게 그 유승민 의원이 그 발표한 GIB라는 그 공약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 7월 달에 예. 유승민은 군필자의 주택 청약 가산점 5점 예. 그리고 의무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크레딧을 부여하겠다. 이게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면 이거 왜 내 걸 베끼냐 그랬더니 윤석열 캠프 쪽에서 발표하는지도 몰랐다. 하도 존재감이 없어서. 그러고 뭐 공약에 특허가 어딨냐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뭐 후보 본인은 몰랐다 하더라도 캠프에서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 양해를 구하고 그 공약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채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굳이 그 처음 발표한다는 듯이 아마 본인은 처음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발표해가지고 좀 망신을 당했는데 또 재미있는 게 이분이 저 여야를 넘나들면서 표절을 하시는데요. 아, 뭐 우리 편 그 너그 편 이런 거 안 가리고 하시는데 이런 건 부창부수라고 하죠. 그 공약에
공약의 특허 예. 이런 게 어딨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 좀 있으면 윤석열이 기본소득 공약할 태세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저 기본주택 공약을 이재명 지사님이 발표하셨는데 거의 그대로 똑같은데 이름을 이제 원가주택이라는 공약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제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이것을 나중에 매각할 경우에 국가가 이제 저 70%의 그 시세 차익을 보장해주는 이런 공약을 했는데 요 차이가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걸 임대로 하겠다는데 여기는 이제 분양을 하겠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저 다른 공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본주택 공약은 이런 임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 저는 저 이 분양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실 것을 굳이 이제 새로운 공약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뭐 표절이라는 저 먼저 발표했던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붕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신 게 있는데요. 문제는 그 너무나 유사해서 표절이 아닐 수 없는 그런 공약을 발표하고 나서 그걸 따지면 뭐라고 하냐면 이 저 해명 자료를 또 엉뚱한 걸 내놓으신 거예요. 예. 이것도 참 코미디인데요. 예를 들면 그 청년 인터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 주택 관련 공약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걸 좀 내봐라 이렇게 TV 토론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만나던 청년들 명단을 그냥 내놓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받은 저 유승민 후보도 좀 황당하고 또 이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참 그 뭐라고 항의를 해야 될지 좀 난감할 정도인데 아니 그 당신이 독창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증거를 내놔라고 했더니 그 뭐 예를 들면 그 논의했던 자료라든지 아니면 공약의 초안이라든지 또 검토했던 저 공약의 장단점이라든지 기존 정치가의 차이점 이런 것들 자료들을 보통 기본적으로 다 만들거든요. 그런 걸 내놓으면 되는데 맨날 몇 시에 그 누구누구 청년을 만났다. 요 그 청년 이름만 딱 내놓고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독재를 만든 거다라고 하니까 이 검사 출신이 논리적인 저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그 해명을 하지인지 참 안타까운 이게 상황입니다. 윤석열 지지 언론용이죠. 저번에 그 고발 사주 건 같은 경우도 예. 뭐 박지원 국정원장의 공작이다라고 하는 게 또는 뭐 자기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 나는 문제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아, 윤석열이 저거 백인 게 아닌가 보다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예. 근데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 보면 저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다고. 뭐 자기가 인터뷰한 청년 명단이나 이딴 걸. 아, 나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씨 때문에 정치가 희화화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오늘 어떤 조사에서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후보가 윤석열이라는 이런 조사도 나와 있던데요. 좀 그 선거판을 저 국민들 스트레스 덜 받게 재미나게 하려고 나오신가 이런 느낌을 한편 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재미보다는 스트레스를 더 받게 하는 용도로 지금 작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역대급 짤이 그거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가 예. 작게 5015가 뭡니까? 아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대답 한번 해주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아세요 그러니까 안다 그랬어. 예. 라고 했어. 작게 5015가 뭡니까? 하니까 예. 한참 망설여요. 근데 그 표정이 역대급이에요. 그 망설이는 표정이 예. 되게 면구스럽고 죄송한데 솔직히 말해서 하늘이 너해지는 느낌으로 조금 있다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 국가 기밀을 놔서 안 된다라는 저 변명을 하셔가지고 참 그 아무리 군대를 안 다녀오셨지만은 그거는 좀 너무하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상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좋아하시는 조선일보도 평상시에 거의 안 보시는 그런 예. 것을 확인을 시켜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 부분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분의 선택이나 판단이 그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각한 이제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발언들이 연일 이거 TV 토론만 하면 이제 한 건씩 만들어내셔가지고 좀 저 보는 재미는 사실 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보여주는 모습이 데자뷰가 있어요. 예, 문재인 박근혜 토론에서 예, 이러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하실 거냐,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라고 예. 하니까 박근혜가 답이 뭐였냐? 제가 대통령이 돼서 하겠습니다.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습니다. 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박근혜가 보여준 일종의 전조 증상 같은 거였거든요. 예. 정말 등기 없다는 것을 윤석열이 딱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미국 대통령께 전화부터 걸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보고서 야, 이 이승만보다 더한 분이구나. 미국 대통령한테 그게 전자권을 가져왔을 때 이야기예요. 예. 그 한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통수권자가 돼서 예. 그걸 어떻게 지휘할 거냐인데 미국 대통령한테 물어볼게요라고 하는 건 좀 그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 그 국군 통수권자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뭔지도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하다못해 소총수로 군대를 갔다 와도 그 개념은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 군대 안 간 분도 있고 못 간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서 답을 할 것 같은데 너무 좀 딴 세상을 사시던 분이 아닌가 싶어서 특히나 이제 미국 대통령이 물어보겠다라 말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발언인데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이분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당연히 우리는 미국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 미국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대응을 해야지 된다라는 그 신념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토론회 끝나고 네. 이제 공약 표절 논란이 일어나니까 네. 결국 윤석열 캠프가 만행을 저지릅니다. 뭐냐? 니들도 우리 공약 좋은 거 갖다 써. 예. 공약에 특허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더 기가 차일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윤 전 총장의 공약은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또 유승민까지 짬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좋으니까 내 걸 많이 갖다 쓰라고 거꾸로 나는 이런 표절이나 저작권 같은 거 이야기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보는 사람이 좀 뭐랍니까 젊은 애들 말로 허걱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요. 예. 그게 공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왜 대선 한 1년, 2년 남으면은 온갖 많은 그 후보의 싱크탱크가 만들어지고 예. 시대 정신이 모으며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내고 그런 사람들이 공약을 막 체계화시키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그럼 뭐예요? 윤석열처럼 갖다 써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아직 본선도 아니고 경선에서 공약을 살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또 의문을 갖고 계신 청취자분도 계시겠지만은 일단 방금 우리 푸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평상시의 철학과 사상을 일단 공약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 개인의 철학과 사상뿐만 아니고 캠프의 준비 정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한 인식이나 분석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것 자체가 어차피 대통령은 혼자서 집권하는 게 아니거든요. 팀으로 집권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의 사이즈가 커졌고 분야가 방대해지고 또 통치하고 관리해야 될 기관이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 그 캠프의 어떤 대표가 대통령 후보이지 캠프 전체가 이제 집권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대표가 이렇게 제대로 공약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캠프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두 번째로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세 번째로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국가를 운영하거나 직원할 어떤 검토 같은 것들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이런 행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공약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해갖고 후보가 확정이 되면 본인이 후보가 되면 당연히 본인 내세웠던 것은 대부분 당의 공약으로 공시가 되고요. 네. 본인이 후보가 안 되어도 좋은 공약들은 그 당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후보 공약으로 같이 채택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너무 엉뚱한 소리가 나가버리면 나중에 당 공약에 채택될 것도 제대로 된 게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정한 결을 갖고 국가를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어떤 깊은 고민이랄까 이런 것들을 수년 동안 하면서 예. 차곡차곡 하나 뭔가를 쌓아 나간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수사만 했던 검사가 그만두자마자 반문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나왔는데 막상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주워 들은 거, 예. 어디 유튜브에서 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이렇게 짜깁기 되는 그런 느낌인데 나중에는요, 지가 낸 공약이 서로 배치되는 공약이 나올 거예요. 예. 어떤 결을 만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이
뭐 특정 그 기본소득처럼 이재명 후보의 오리지널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의 오랜 역사 속에 쌓여진 공약도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막 지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말로 자기 말을 뒤엎는 상태가 될 거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본선 못 간다. 이 예. 상태로 못 간다. 예. 그래서 뭐 민주당은 윤석열 씨가 후보가 되기를 이제 가장 바라고 있다고 하던데 뭐 선거에서 당장 이기는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가 불행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선거란 게 이기는 분도 중요하지만은 지는 분도 어떻게 지느냐가 국가의 어떤 방향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 너무 이렇게 좀 어이없게 패배하고 나가버리시면 그것도 그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좌와 우가 적절하게 대립하고 견제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것도 민주주의가 가지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런 측면에서 그냥 기울어져 버리면요. 왜 한쪽 날개를 다친 새가 계속 날개짓하면 제자리를 뺑글뺑글 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야, 좋은 비유세요. 예, 그런 우리가 있지 않겠나 예.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공약이 윤석열은 표절을 했지만 예. 어떤 사람은 공약을 뒤집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것도 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차이를 내지 않고 뒤집어 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나간 분도 계시는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부산에 가서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열흘 만에 그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혈세를 자기 산지돈처럼 사용한 행위는 명백히 반대하겠다라고 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반대를 이제 공식으로 표명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왜 그렇게 반대를 갑자기 자신이 찬성한다 해놓고 반대를 하냐라고 했더니 다른 후보들은 표가 떨어질까봐 말을 못 하고 있지만은 나는 바른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참 난감한데 이분이 그 경남 진해에서 어린 시절 보내셨거든요. 진해는 진해에서 부산 가는 중간에 가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아실 만한 분인데 이 가덕도 신공항에 가지는 부산과 경남 전체에서 발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모르실 분이 아닌데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그걸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서 그러면 지금 있는 김해공항이 부산과 경남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라고 거꾸로 저는 반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근데 지금 말씀 잘못하셨어요. 이분은 모르실 분이 아니라 모르실 분이세요. 아, 그렇나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최재형 씨가 대한민국의 감사원장이었다는 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예. 감사원장은요 기계나 로봇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가치가 먼저여야 되고 그 사이에 공무원들이 어떤 비리가 있다라든가 네.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결국엔 원장 하나 뭐 월성원장 어쩌고저쩌고 한 것도 억지로 짜맞춰가지고 주목을 받다가 나 대선 나갈게 하고 그만두신 분이 지금 가덕도 이 문제는 같은 당에서도 예. 불경 사람들은 찬성하는 부분을 사위원회 들려고 예. PK만 지역을 공략하는 이건 상당히 극우적 행태거든요. 그렇죠. 워낙 이 사람이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거지. 네, 뭐 일단 뜨기만 하면 뭐든지 질러보자 이런 심정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모를 뿐이 아니다라는 말은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고서도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었는데 아니라니까요. 모를 부인시라니까요. 왜 이렇게 우기세요? 아니 이분이 감사원장 하실 때도 감사원이 이제 행정감사를 넘어서서 정책감사를 하겠다라고 해놓고는 정책을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강요를 해서 그거로 감사를 하라고 밑에 직원들 다 거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뭐 이 가덕도 신공항 반대뿐만 아니고 상속세 폐지. 근데 이 상속세 폐지란 말이 재벌 대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대다수 국민들한테는 그만큼을 생기던 세수를 못 받게 하는 것도 있고 줄어든 세수만큼을 다른 데서 메꿔내야 된다는 의미도 있는데 과연 그런 걸 생각하고서 하는 건지 또 낙태 반대 뭐 이런 거는 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 특정 종교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지 또 의문이고요. 특히나 4.15 총선이 부정선거다. 이 이야기를 또 지금 다시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전 국회의장을 했던 이 정의화 의원님께서 나는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고는 캠프를 뛰쳐나와 버리셨어요. 이거 아마 나중에 이제 대선 후일담으로 예. 가장 코미디 같은
베스트 5 안에 들어갈 건 많은 내용이에요. 예. 저 사람이 그냥 겉모습 감사원장 출신이라는 겉모습만 보고 지지를 해줬더니 막상 같이 잠깐 해보니까 못 쓸 사람인 거야.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우와 전국회의장이 저런 사람이 감사원장을 했다고 이런 그런 네. 정도예요. 네. 실제로 감사원장 정도 지낸 사람이면 사회를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야 되고요. 예. 정치 성향은 없더라도 사회적 가치관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예. 그 특히 정의아 전 의원께서는 그 좀 성격이 그 한달당하고 새누리당 쪽에 계셨지만은 굉장히 온화해서 국회의장 할 때도 그렇게 그 티나지 않도록 화합을 좀 많이 하려던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도저히 못 참고 뛰쳐나갈 정도로 그 의의가 없는 걸 넘어서서 황당한 그런 일들을 겪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은 4분 안에 못 올 것 같고요. 예. 아무튼 되게 노력 많이 하셨고요. 예. 어차피 떨어질 거 돈이나 좀 덜 쓰자. 캠프 해체. 자 그런 분이시고 또 지금 그 이런 논쟁은 나 좋다고 보는데 예. 큰 정부 작은 정부 요 논쟁은 아마 그게 이 작은 정부의 주창자 중에 한 명은 안철수 씨잖아요. 그렇죠. 뭐 국회의원 또 확 국회의원 한 줄여버리겠다. 100명으로 줄이고 지금도 그런 비슷한 주장이 하나 나왔어요. 예, 그 하태경 후보가 이제 이 주장을 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 공무원들을 너무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 자기는 저 집권을 한다면 공무원을 초원에서 20%를 감축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대는 게 그 이전까지 이제 공무원 인건비가 이제 90조 원 규모였는데 지금 이 그만 해도 그 전체 예산의 17.5%인데 그 내년부터는 이게 110조가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공무원 연금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이제 그 4조 원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공무원 자체도 그 상대평가 해가지고 20%를 저 자르고 해마다 한 번씩 평가하고 2번 연속 하위 20%가 되면 이제 저 퇴출시키겠다라는 것이고 여가부도 없애겠다라는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 상황이랄까 시대 정신이 없는 가운데 예. 그냥 선동성으로 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적으로 만들고 그 공무원들 때문에 나라가 지금 힘들다. 그러니까 뭐 국가 예산의 17.5%가 공무원들 인건비더라. 오히려 공무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야 하냐면요. 기재부 발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일반 국민들이 자꾸 이제 공무원 하면 고위공무원 또 책상에 앉아서 펜대 굴리는 공무원만 생각하는데 공적인 업무를 하는 특히 지역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6명이 연달아 자살하고 과로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업무가 가중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68개 복지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하다가 지방정부로 이양됐는데 사업은 이양시키면서 그에 따르는 인원을 보충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바쁜 분도 계시지만은 너무 과중한 업무 때문에 과로사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스트레스를 못 견뎌갖고 자살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OECD 평균까지만 가더라도 지금보다 우리나라는 174만 명이 더 늘어야 되는 것으로 여기는 이제 공무원, 공기업 또 공사 이렇게 공공부문 종사 인력을 전체를 포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하태경 후보의 말은 너무나 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심지어는 그 미국조차도 공무원을 지금 늘리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적인 업무를 종사할 인력이 없으면 공무원이 아니면 그런 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세계에서 그 작은 정부 주장했던 공화당이 집권했던 나라들 중에서도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공무원이 적은 나라인데 거기다가 다른 나라를 다 늘리는 추세인데 지금 또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걸 더 줄이자고 하니까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로는 국가는 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민간에서 다 들어오고 내비두라. 이런 정도로 지금 해석되는 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이제 다
기업들이 다 해먹어라. 예. 이런 거라고 보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 하태경이 꼴보기 싫어서 예. 국회의원 줄이자는 이야기도 할 법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는 더 늘어나야 되고요. 예. 비례대표가 지역구의 한 반 정도까지 늘어나야 되고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리 기업들 총수들 데려다 놓고 치맥 파티 해봐야 일자리 늘리는 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어찌어쩌다 보니까 공공부문 일자리가 엄청 늘어나는데 또 그걸 폄하해가지고 노인들 알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만들어지겠냐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특정 대상 여가부 또는 뭐 공무원들을 적으로 만들어 갖고 저것들 내가 줄여버릴게 이건 공약이 아니라는 거죠. 안 될 사람의 공약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하태경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그 국민의힘 쪽에 보편적으로 가지는 어떤 철학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아마 그 당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당 공약으로 채택해서 그 양자 간의 TV 토론을 한번 붙어볼 만한 아주 재미난 아이템이 그렇죠.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예. 이런 건 논할 가치가 있다. 예. 대선 공약으로. 윤석열의 있던 컨닝 이런 식 말고요. 이재명 지금 캠프에서 기본소득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더 늘린 것 더하기 기본 서비스를 제한하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논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냥 현금으로 주어가지고 효과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그 사회복지 서비스로 현물로 전달될 경우에 고용 창출하죠, 소비 진작시키죠, 또 안정적인 그 서비스를 보장하죠. 이런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그 기본소득을 하지 말자가 아니고 기본소득 플러스 알파를 하자. 예. 이런 그 논쟁을 하고 있어서 아주 좀 그 양자가 부딪힌다면 좋은 발전적인 그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공약을 저번에 그 박진규 산업통상부 1차관이 예. 직원들한테 공약으로서 괜찮은 느낌이 나는 어젠다를 내라 이렇게. 예. 난 그게 보면서 저게 뭐지 했던 생각이 들었던 바로 그 그런데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비일비재하게 해오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예. 다음 대선 주자들한테 자기 부처의 일종의 민원 넣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입법 로비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네. 아실 건데 그 민간 기업이나 일반인들만 입법 로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도 입법 로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법을 하면 보통 2, 3년이 걸리는데 국회의원 입법하면 뭐 2, 3개월 만에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안들은 또 자기가 말하기 좀 껄끄럽고 국무회의 통과할 자신 없으면 친한 의원한테 줘가지고 발의시키고 그것을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건 뭐 정부 입장에서 꼭 나쁘다고 할 수만 없는데 기재부는 아예 이런 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대선 후보 돼도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긴 뭐. 예, 우리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러니까 후보가 누가 되는지부터 당이 어느 당이 되는지까지도 이제는 상관을 안 합니다. 모두 다 우리는 커버할 수 있어. 이런 이제 자부심과 프라이드, 자신감 이런 데 무장돼 가지고 선거도 뭐 그래 열심히 해봐.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당선돼 오면 우리가 그때 이제 손봐주겠어. 이런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기재부가 아닌 다른 부서는 당장 그 부처 관련된 공약을 어쨌든 끼워 넣어야지 이게 특히 자기 몸집 불리기 요 부분에 대해서 부처 개편이라든지 기관 시설 이런 걸 공약으로 넣으려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부처 현안 사안들 또 그 여러 부처에 걸친 일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힘 있는 부서는 이제 자기 그 공무원 출신이 고위공무원 하다가 나가서 배치단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들 통해서 이제 캠프로 로비를 해갖고 받아들이게 하는데 이 박진규 차관께서는 아마 그런 선배들 관리를 잘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좀 좋은 의미로 그 또 정권이 연장될 것 같으니까 그 이런 좋은 아젠다들이 대선 후보들 입에서 나와가지고 공약을 채택되면 모양이 좋지 않겠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이 이제 이걸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셨어요. 그렇죠. 오해사지 말라는 거지. 예. 대선 개입하는 느낌. 그렇죠. 줄서기도 이제 좋고. 공무원이 대선 개입한다는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바로 그 다음날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불러가지고 전체 부처 차관회의를 소집해서 그 박 차관 있는 자리에서 세게 깼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기재부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한 10여 년 동안 예, 제일 많이 부딪힌 게 기재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KDI까지 뭐 다 포함해가지고 엄청나게 부딪혔는데 실제로 제가 듣고 있기에 기재부를 분리하겠다 이런
내부 공약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분리뿐만 아니고 그 이제 뭐 저 혹자는 문재인 정부의 주적이 검찰개혁이었다면 차기 정부의 그 주 개혁 대상은 기재부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다수 국민들이 그 이제 자세히는 그동안 몰랐지만은 어렴풋이 아 기재부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하면서 이 실체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이 무민 통제를 받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군인들은 싸움을 잘하고 전투를 준비하는 역할이 있지만은 어떤 선택은 결국 국민 다수가 그 정치인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그게 이제 민주주의 구조인데 이 그 국방뿐만 아니고 이 재정 부분도 사실은 뭐 무민 우위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그 적어도 기재부 분야에서는 이 관우위였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군사정권이 있을 때는 객설도 못 하다가 이제 무민정부로 넘어오면서부터 정신들이 잘 모르네?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꼬박 죽는구나? 이게 길들인 버릇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하다못해 기초단체만 가도 공무원들이 이제 개념 없는 시장이나 군수가 되면 의전 뺑뺑이만 올린다고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기재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겠다고 들어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싸움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그 전투인데 이게 사실은 이 검찰보다 더 센 집단이거든요. 맞선 시장에서 돈이죠, 돈 결국은. 예. 이 맞선 시장에서 그 마담뚜들이 그 신랑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의사도 그 무슨 과 전문이냐 또 무슨 대학 나왔냐 이거로 그레이드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공무원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사시가 없어졌지만은 사시 있을 때 그 사시 출신하고 행시 출신들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사시 출신들 좀 우월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행시 중에서도 재경직은 사시보다도 두 단계 위였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재경직만? 예. 어마어마했구나, 아주. 예. 그래서 이게 뭐 마담뚜들이 평가하기에 그 재경식들 주로 이제 기재부에 가니까 쟤들이 힘이 더 세다 싶어서 이게 더 고급 신랑이 됐던 거예요. 예. 그렇듯이 이 그동안 이제 손 못 대고 있던 기재부가 드디어 개혁 대상이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고 지금 그 후보들 중에서 그걸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돌파력 또 장악력 카리스마 있는 분은 그 별로 보이지 않는다.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뭐 이런 의미에서 지금 그쪽으로 네. 또 지지가 모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다 잘하는데 일종의 기재부 쪽만 가면 렉이 걸려요. 예. 아, 저 새끼들은 촛불 정부라는 의미를 아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특히나 그 문재인 공약이 이행률이 낮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코로나도 겪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동북아 안전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 기재부를 설득하고 돌파하지 못해서 발목이 잡혔다 이런 평가가 여러 분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그런 의미에서 그 좋은 공약도 중요하지만은 그 공약을 실행시킬 수 있는 재정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또 그 재정 계획 중에는 상당 부분이 기재부를 잘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이 큰 성공의 관건이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정부 부처도 로비를 하지만 예. 지방정부도 대선 주자들한테 로비하죠. 예. 그런데 이거는 저 나쁜 게 아닌 게요. 당연한 거. 예.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공무원이 로비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데 지방정부의 장들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 현안. 그렇죠. 기초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그 지역 현안을 갖고 로비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의 고질적인 문제가 수도권 매립지 문제입니다. 거기 꽉 찼는데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 쓰레기 폐기물들이 지금 인천에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무슨 경기지사하고 서울시장하고 인천시장이 만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대선 아젠다로 이걸 논의해달라. 이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보통 이제 그 후보들이 지역에 가면 지역 공약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대선 후보가 발표할 공약이 아닌 것들을 많이 하는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리나 줄게 이런 거죠. 그렇죠. 그거 그냥 지자체에서 하면 되는데 그
예를 들면 호남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북 남원의 공호대 설립을 이야기했고 또 이낙연 후보는 새만금 지역의 그린수소 공급기지를 이야기했고 저 추미애 후보는 전주를 세계 10대 구프펀드 도시를 키우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공약들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안 된 부분이고 특히나 전국 여러 군데서 컴피티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런 특정 지역에 그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뭐 대구 경북 지역을 찾은 후보가 구민 산단의 스마트 재구조화 작업을 하겠다. 이거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는데 이거 대선 공약 아니어도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산자부 장관이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는 대구 경북 경제과학연구소 설립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그냥 경북지사가 해도 되는 거예요. 모자라네. 아니 대구 경북의 경제과학연구소 같은 건 진짜 대구시에서 맘만 먹으면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뭐 이딴 걸 공약이라고. 두 개를 합쳐서 한 게 필요하면 그 지사하고 시장하고 만나가지고 각각 50대 지분으로 같이 출세해서 이 통합적인 발전 방안을 세우자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그 지역에다 내놓는 건 맞는데 예.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까지 대선 공약으로 내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공공의대 관련 법이 지금 논의하다가 중지된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대선 후보 간의 토론을 통해서 공론하고 쟁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안 됐는지 또 왜 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국부펀드 조성 같은 경우에도 그 여러 지자체에서 유치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공개적인 토론을 해보는 것도 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짜질구레한 거 이런 걸 하는 것은 대선 후보한테도 안 맞지만은 지역에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그렇게 해갖고 대통령 후보 약속한들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약속만 해놓고 그냥 예. 빌곡장 공약 만들어 놓고 나중에 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그 문제도 있어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예. 당선만 끝나고 되지 나면 않나. 예. 근데 예를 들면 그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마다 되풀이되는 공약이 그쪽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건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대선 후보라면 이제 국제 정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환항이권 경제 자유구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하면 뭐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은 중국 정부에서는 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어떤 미국의 봉쇄 전략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도 한국에다가 지금 그 코로나 이전에 한 해 600만 명 정도의 중국 관광이 왔는데 우리 10배 보내주겠다. 대신에 한국이 그걸 받을 수 있도록 그 한중 셔틀 그 페리 선박 같은 것도 해주라. 또 공항도 그 중국 민하기가 뜰 수 있도록 휴전선 일대의 공항을 개방해달라. 이런 요구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대선 후보가 이야기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렇습니다. 경상도 쪽에는 이미 산업단지가 많이 있고 그쪽은 산업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호남 쪽은 여전히 이제 농업 중심으로 키우다 보니까 산업 부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와 관광 쪽으로 키울 수 있는데 문화 관광이 그 자동차가 뭐 몇만 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효과 있는 것들이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이 개발되고 발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대선 아젠다로 개발하고 그것에 국민적인 콘센서스를 얻고 공감대를 행사한다면 그런 것들을 해볼 만하죠. 예. 특히나 외교 관계를 푸는 건 돈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그렇고요. 이제 다른 주제로 가보면 예를 들어서 김두관 후보가 사실 공약이 서울공화국의 해체예요. 예. 지방 분권. 예.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렇습니다. 아젠다였었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 고향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혁신도시 등을 이렇게 지정해서 지방을 골고루 발전시켜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수도 이전이 안 되면서 사실 그게 좀 반쪽짜리가 된 느낌도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전 총리들이 이제 제2차 지방 이전, 그러니까 공공예산 중에 남은 것들도 이제 지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전하겠다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고 특히나 중부권에서는 동서횡단철도 이게 또 아주 중요한 현안 사안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도 그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국회를 세종시에다가 분원을 설치하는 거 이게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하는 거 이런 부분도 사실 이거는 대통령 공약으로 한번 해볼 만한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나는 해보겠습니다라는 것들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토목건설 쪽으로 이걸 너무 치우쳐서 발표하지 말자는 거죠. 그 동서해안철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사업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 못해갖고 배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말자고 할 게 아니고 그것이 가능하더라는 인프라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알기로도 한 30년 됐습니다. 그렇죠. 그 아젠다가 진짜 30년 동안 떠나다녔지. 예. 근데 여전히 아직도 그 물 막은 거 방조제 말고는 별로 볼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새로운 아젠다를 할 만한. 근데 태양광으로 지금 가지 않나요, 그게? 태양광도 하는데 태양광이 효율성이 너무 낮아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 더하기 플러스 알파를 좀 해줘야 되는데. 워낙 넓으니까. 예. 그리고 아시아에 지금 농업 물류 허브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유럽 같은 경우에 네덜란드 같은 데는 농업이 첨단 산업이 많은 데서도 그 굉장히 중요한 주축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농산물을 1차로 생산한 다음에 이거 재가공해서 보장하고 그 냉장 보관하고 분배하고 하는 이런 이제 식품 물류 창고 역할을 하는데 아시아권에서 그런 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데를 거대한 규모로 그 예를 들면 한 도가 들어갈 정도로 하면 그것이 일본에도 공급하고 중국에도 공급하고 싱가포르나 동남아에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이 단순하게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고 가공, 보관, 분배, 재가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한데 예. 그런 부분도 이 새만금이 굉장히 좋은 기지이고 이전에 우리 그 새날에 그 나승용 전 농진청장이 출연하셔가지고 예. 농업 부분에 R&D가 1조 5천억씩 20년 가까이 투입했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발전된 기술 가지고 여기다 시범 지역을 만들고 중국에서도 그 저렴한 농산물을 사먹는 분도 있지만은 고급 농산물을 필요로 하는 분도 있거든요. 싼 거는 수입하고 비싼 건 수출하는 그런 형태의 교류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도 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우리가 이제 곰탕 공약이라 하죠. 하도 여러 번 우려가지고 그 뼈도 안 남긴 그런 공약 말고 예. 좀 신선하고 새로운 공약 같은 것들을 가지고 후보들 좀 경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내포 신도시 예. 이게 사실상 그 좌절된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예. 그것도 혁신도시였는데 예. 혁신도시가 되려면 국가기관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국가기관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 저게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그 뭐랄까요 원성을 사게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혁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공공기관 이전 더하기 좀 다른 지역과 다르게 환항해권의 중심 도시라는 것을 추진한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걸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외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복합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안을 제안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옛날에 그 장보고가 청해진 설치해가지고 해상 물류를 담당하면서 경순항을 자기 사유로 들 정도로 굉장한 그 부하 권력을 누리지 않습니까? 환항해권의 물류가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지금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황해권의 교류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지도자들 만나면 저 옛날에 10분의 1 날도 좀 복원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중국 인구의 중에서 9억 명이 연안 도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한국이 외국이기 때문에 교류하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대중 청소년 교류센터 이런 걸 만들어 보면 이 내포 신도시를 교두로 해가지고 중국의 젊은들이 한국을 둘러보는 그런 프로젝트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젊은들이 5년, 10년 지나서 그 나라의 그 주축이 되면 그만큼 이 내포 신도시가 마치 당나라에 있던 신라방들이 그때 2만 명, 3만 명 하던 도시들이 지금 600만 대도시가 됐거든요. 그런 형태로 같이 성장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봐야 될 어떤 공약이 수십만 가지일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대표 공약으로 뭘 내세울 거냐 또는 기본적으로 지역 공약들은 어떤 것들을 다듬을 거냐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인력이나 뇌가 필요한 이런 건데 단순하게 그냥 검찰 나부랭이가 낮술 처먹다가 대선 나오는 것은 그 힘든 이유가 예. 사실 사리 분별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공약인지 아닌지도 그 분별하는 능력이 저는 후보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일반 국민의 시야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공약이 어떤 분이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 개 식용 금지 예.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그거를 이렇게 트윗인가를 쓰니까 굉장히 비웃으시던데 중요한 공약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약이라는 게 어디 지역에 뭘 세워주겠다만 공약이 아니라 개고기 식용 금지는 실제로 그 우리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였었거든요. 예. 그 지금은 개라도 먹고 살 게 많은데 굳이 개를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일부 관련 업자들이라든지 그 옛날에 그 드시던 분들의 취향 때문에 이걸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지금 당장 표가 된다는 겁니다. 애견을 포함한 이 동물복지 관련된 인구가 지금 1,400만이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이 개식용 금지가 후보 선택의 그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반려견을 4마리나 키우면서 그 애들하고 산책도 하는 윤석열 후보는 이 개식용 금지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기는 저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현행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후보 등은 개식용 금지 찬성 입장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그 대통령께서는 그 본인이 이제 그 법률적인 결정이 나기 전에 섣불리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은 기르고 계신 애완견들을 개식용 반대 그 모임에 내보낼 정도로 이 부분에 그 호감과 지지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못했던 것을 그 차기 정부에서 좀 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제 국무회에서도 언급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원체 그 표가 많기 때문에 이게 그 공약이 공시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내 생각은 저는 개고기를 먹지 않고 개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개고기 등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예. 현재까지도. 예. 그러니까 개고기 먹지 않더라도 어차피 주위에 개고기 먹는 사람은 거의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제도와 시스템으로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려견, 반려묘 하는 일종의 그 단계 개라고 하는 동물이 사람하고 반려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올라와 있다면 굳이 뭐 선진국이 개고기 식용 금지를 걸지 않더라도 거기는 안 먹는 문화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이게 아마 당분간 꽤 논란이 될 거예요. 예.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공약이 얼마큼 되게 있냐 하겠지만 저는 그게 궁극적으로 갔을 때는 개 식용 금지는 법으로 법제화하지만 처벌 조항도 없을 겁니다. 예. 당분간 그런 식으로 논란이 될 거다. 근데 그 아젠다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 자체를 이제 아예 예. 이 법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찬성한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국격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꼭 개나 고양이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반려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좀 그 인간이 애정을 쏟는 만큼 대우를 하자는 그런 정도로라도 예. 이게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장동 이슈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했죠. 법과 제도를 바꿔서 택지 개발에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 이게 이제 뭐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계획일 수도 있고요. 소위 예. 말하면 개발이 국민 환수제 같은 것을 법으로 만들고 이게 대장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겠다 이런 공약인데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공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는데 사실 국민들이 그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그동안 잘 모르고 계셨거든요. 저는 이제 성남시정 인수위원을 하면서 이게 그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온갖 사람들이 압력을 놓고 막 이런 걸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이런 걸 봤는데 결국 꿋꿋이 이겨내고 그 당시에 그 법 체계 내에서 또 청와대와 그 이 저 경기지사가 그 압박하는 속에서 그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봤던 사람들이 이걸 갖고서 막 그 거꾸로 공격하는 걸 보면서 일단 본인이 이제 빡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이 토목족 건설족들의 고리가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느꼈고 또 국민들이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지사가 얼마나 힘든 그 과정을 겪어왔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서 이 지사에 대한 이제 믿음과 신뢰를 더하게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그 이제 국민의힘도 공영개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을 더 활성화하고 개발 이익 환수를 법제화하겠다고 하면 이제는 자기들 입으로 반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공영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가 전국적인 경기도에서 이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아예 국가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그 단순 인허가만으로 이 땅값이 막 몇백 %나 뛰고 그 하는데 그 이익이 민간에 돌아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이번에 하셨더라고요. 요거는 이지사 개인적으로 봐도 정치로 굉장히 도움이 됐지만은 국가적으로도 저쪽에서 자충수를 두는 바람에 그 아주 그 묻어두면 몰랐을 사안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그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화 위복의 계기를 만들거나 논란이 논란으로 끝나고 그냥 잠깐 이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사회에서 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구조적 문제. 구체화 시켜놓고 보면 정말 대한민국 바꿀 게 엄청 많구나. 이런 것들로 아젠다화해서 이게 공약화되고 그게 실제로 법으로 만들어지면 그 자체가 그 국가의 발전이거든요. 그 예전에 이해찬 총리께서 이제 중국 고위 공무원들하고 만나가지고 정치 지도자를 만나고 이야기할 때 한국의 경험 중에서 그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뭔지를 물어봤을 때 이 토지 사유화를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토지의 그 사용권은 주더라도 소유권을 주지 않는 것이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더 도움이 된다. 이 조언을 하셨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걸 못해갖고 지금 굉장히 국토의 불균형이라든지 비효율이라든지 또 불로소득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사석에서 말씀 주셨는데 이 그런 부분을 그동안 법제화를 수차례 하다가 이 헌법 위반이다.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다 하고 못해왔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것이 중앙정부의 입법으로 추진 가능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 경선만 해도 지금 이제 10월 10일이면 사실상 끝날 거고요.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11월 달 초, 한 11월 9일인가 뭐 이렇게 되면 후보가 뽑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 거의 사실상 양자 대결 어떤 느낌으로 갈 거고 그 중엔 또 공약 이야기도 좀 꽤 나오겠지만 예. 앞으로 남은 민주당 경선만 했을 때 한 10일 정도 기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지난 시간도 저희가 이야기 나눴지만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약이 주제가 되는 것이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치러야 될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에서 그 소위 말해서 준 국민 투표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거든요. 논란이 되고 논쟁이 붙고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될 때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그 후보가 대변하는 공약이 선택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치 대나무가 마디마디마다 그 맺으면서 키가 크듯이 그런 어떤 사안들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한다는 의미를 반영시키려면 이 대선 후보 공약이 빨리 이슈가 되고 아젠다가 되고 쟁점되고 토론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 차기 대통령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누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힘을 모아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힘을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은 아젠다들이 대선에서 토론되고 논의된 다음에 선택이 된다면 그분이 당선된 것만으로도 국민의 지지가 모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도 공약을 이슈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제는 언론들이 그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약 비교 같은 거 안 해주죠. 예. 그리고 분석도 안 해주고. 새날이나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널에 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구독 많이 하도록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예, 아주 직선시계 잘 드셨는데 그 당 홈페이지 후보 캠프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글을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요청해 주시는 것도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압력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언론이 못하면 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우리 당사자인 국민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복지과 소사이티도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계속해서 그 공약 제안도 받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엮어서 정리한 다음에 후보들이나 캠프에 전달해 준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다양한 경로를 좀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공약이요. 그냥 뭐 뻔하겠지 하는데 공약 자체를 좀 얻을 때 보면은 기발한 공약들이 있어요. 예. 그런 공약들이 오히려 그 공약 수천 개 중에 대표 공약이 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예. 뭐 이제 대통령 공약은 아닌데 저는 진짜 기발하다고 한 게 언뜻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시골에 가면은 예. 100원 택시 같은 거요.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그건 혁명이라고 하더만 외신도 주목했던. 예. 그러니까 오히려 버스를 적자 내면서 왔다 갔다 보내느니 100원만 주면은 택시 타고 장에 갔다 오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 그리고 택시 관련된 비용을 해당 지자체 줘버리면 네.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53회. 오늘은 대선 예비 후보들의 공약 비교법. 나름 꽤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새날은 이따가 9시에 최민희, 황희두 두 사람과 함께 오겠습니다.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